신석기 시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앞서 유발 하라리가 농업혁명을 왜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김태유 교수가 설명을 해줍니다. 한국의 시간, 국부의 조건, 패권의 비밀, 대분기 이런 책들이 있죠. 수렵채집사회에서 농업사회, 농업혁명, 신석기혁명이라고 하죠. 그 세 가지 특징, 가축의 소유, 유목생활, 토지의 소유, 농경생활, 인구 밀도의 증가, 고대국가 성립. 이게 농업혁명입니다. 채집경제에서 생산경제로의 전환. 농업사회에서의 정체, 세계 인구 변화, 세계 평균 1인당 GDP 변화, 농업사회는 성장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에 가면 그래프가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죠. 농업사회의 특징,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감속하는 농업사회. 그렇습니다. 농업사회의 재앙에 대해서도 말해놓고 있는데요. 첫째, 수직적 신분과 착취. 고대에 찬란했던 문화유산이 있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착취와 불평등의 사회가 있었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이게 농업사회의 이제 문제점인 것이죠. 재앙을 유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 귀족, 사제, 기사, 농민 이렇게 계층사회가 형성되고 귀족사회는 귀족과 사제는 착취를 위한 도덕적 기반을 제공했다. 당근. 기사는 농민을 착취했다. 채찍. 농민은 착취당하며 노동력을 제공했다. 뭐 이렇게 표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을 했죠. 종교적 의미, 첫째, 노동의 신성함, 경제적 재해석, 최대한만이 생산하고 청빈한 삶의 만족, 최소한으로 소비하며 천국에 가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살아생전의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자극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종교를 산업혁명의 원인 이걸 할 때 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기독교 윤리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현대 자본주의 이렇게 풍성함은 개신교, 칼빈주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인데 여기에서는 농업혁명에서는 이제 종교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사회의 재앙은 질병과 건강과 기아입니다. 수렵채집인들은 질병이 적었답니다. 농업사회 생기면서 질병이 늘어나 가축의 사육과 농경생활로 인해서 동물성, 홍역, 결핵, 천연두, 수인성, 콜레라, 장티푸스,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잘 못 먹었답니다. 수렵채집인들보다. 건강과 기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재앙이었답니다. 흑사병, 천연두, 콜레라. 영양 섭취를 비교하는 표입니다. 수렵사회 때는 고기를 50%, 농경사회에는 말하자면 고기를 10%밖에 못 먹고 나머지 쌀, 밀, 옥수수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것이죠. 수렵사회는 약 120종의 채소를 먹어서 채식과 육식이 균형을 이뤘답니다. 그래서 더 약해졌답니다. 키도 작아지고 몸무게도 줄고 수명도 잘 줄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노동 생산성도 감소했다고 하고요. 수렵 채집 사회에 비해서. 그래서 멜서스의 덫.
농업사회에서는 식량의 한계 생산 체감이 있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이 부족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인구 증가와 대기근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고요. 성장의 한계, 이 부분들. 인류 대부분이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의 궁핍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언제까지? 산업혁명 이전까지. 그 멜서스 트랩이라고 한답니다. 농업사회의 재앙 세 번째. 감속하는 농업사회 한계 생산 성장의 정체이다 보니까 끊임없는 전쟁, 이제 밖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제국이 산생하고 고대 로마가 계속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힌 것은 이 농업사회의 식량 생산 체감의 법칙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 약탈을 통한 한계 생산 체감을 극복을 했다. 그겁니다. 성장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을 유발했다. 농업사회의 세 번째 재앙이었다. 농업사회는 그래서 재앙이었다.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그렇다면 산업사회는 어떠냐? 산업혁명 1, 2, 3, 4차. 그런데 이거는 학자들이 세분화한 것이고요. 그냥 산업혁명은 1차 산업 시작된 산업혁명과 지식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제1차 산업혁명 영국에서 1760년에서 1820년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세계 인구도 늘어나고 평균 1인당 GDP도 거의 수직 상승을 합니다. 인구와 1인당 GDP가 각각 약 10배가 증가되고 총생산은 100배가 증가되고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변화죠. 이 산업혁명. 1760년에서 1820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조대왕 시절이군요. 정조대왕이 1800년에 승하했죠. 1760년에서. 그때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기후가 좋아서 풍년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정조가 승하하고 나서 이제 1800년 이후에는 뭡니까? 세도 정치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근대화에서 밀리는 그런 시기가 되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농업경제, 산업경제, 지식경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1차 산업혁명을 1차 대분기 그래프가 한계 생산 체감에서 이제 체증으로 올라갑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더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2차 대분기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후발국의 발전 원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선발국 18세기에는 네덜란드가 중개무역과 창고무역, 경쟁력 앞세워 자유무역을 했고 영국이 후발주자였는데 그러니까 영국을 견제를 했죠. 영란전쟁. 근데 영국이 선발국으로 다시 올라섭니다. 19세기에. 미국이 후발국이 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죠. 영국은 미국을 억제합니다. 무력을 앞세워 자유무역을 강조합니다. 영국과 미국이 올라선 20세기에 독일과 일본이 후발국이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이론을 내세워서 무력을 앞세워서 그래서 보호관세, 카르텔 이런 부분들, 자금 조달 이런 거에서 그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일본이 치고 올라오죠. 20세기에는 이제 선발국에는 그 G7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다시 후발국에 한국과 대만이 있습니다.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걸 겪고 이때는 또 후발국들을 더 이상 못 크게 7나라로 충분하다. 이래서 더 이상 못 크게 선진국 진입을 막는 가트 체제와 WTO 체제를 또 발동시키게 되죠.
그래서 자유무역의 원칙을 더욱더 강하게 제시하고 이것은 뭐 격투기에서 체급을 없애자는 뭐 그런 내용이나 똑같죠. 이게 플라이급하고 헤비급이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유무역의 이제 함정을 그렇게 해서 후발국을 견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WTO 체제에서는 자유무역을 강제화하고 이제 중국이 등장하죠. 우리와 대만에 이어서 이제 미중 패권 경쟁, 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중공이 이제 위험에 처하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우리 근현대사 일제는 어떻게 성공했나?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성공 사례로서 꼭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들로서 이제 그겁니다. 첫째는 미국이라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오늘날 그 정치제도, 헌법 이런 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이 취했던 너무나도 오랜 동안 각지의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의 헌법이고 미국의 정치제도랍니다. 오늘날 상하원제도 이런 복잡한 정치제도랍니다. 그러니까 뭐 영 그 제도 자체를 이제는 손볼 필요가 없이 이제 운영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꼭 다뤄보고 싶고요. 또 하나가 근대화 과정에서의 유일한 성공 사례 일본입니다. 명치유신. 일본은 어떻게 성공했나 이 부분입니다. 화헌양제, 산업혁명 성공 이 부분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이제 다른 그 뭐 최고의 성공 집단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독일 성공이라든지 기타 이제 과거의 로마 제국이나 원나라, 몽골, 청나라, 그다음에 송나라의 그 농업 이모작 등 송나라에서 농업혁명을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 그 성공 사례들을 다룰 때 일본도 꼭 다룰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화헌양제, 메이지유신, 청일전쟁, 러일전쟁, 진주만기스, 무조건 항복, 한국전쟁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일본 부흥. 일본은 이미 세계대전 치르기 전에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쟁 특수 만나면서 그 기술을 다시 재현한 것이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왜 불행했나? 의정척사, 강화도 조약, 갑신정변 실패, 경술국치, 일본의 패전으로 거저 얻은 독립, 해방, 신탁통치, 남북분단, 후유증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남북분단이라는 혹독한 대가, 한국전쟁. 피해 규모 15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 막대한 건물, 시설 피해 발생. 비참했던 시절입니다. 폭격으로 파괴된 숭례문 주변, 잿더미 서울, 꿀꿀이죽,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유 배급을 위한 줄서기, 이때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53년 1인당 GDP가 66달러.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만도 못했던 것이죠. 경제적 지원 무상 원조로 살았습니다. 1950년대에 58년인가요? 이승만 정부 때 미국의 원조를 8억 달러를 원조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 8억 달러라는 것은 아프리카 전체 그 미국에서 지원한 원조한 아프리카 전체 금액보다도 훨씬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글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국의 기묘한 지역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인 지원을 받은 그것은
아마 외교적인 측면이 가장 기여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GDP가 뭐 이게 15%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방비의 반 이상을 그 박정희 정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국방비의 반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이 미국 원조로 이제 충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미국의 원조로 지탱하던 시절 53년부터 60년까지 요기전쟁 끝나고죠. 그리고 4.19까지 미국의 원조가 약 20억 달러, 연평균 2.5억 달러, 정부 예산 그 당시에 약 11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예산의 한 23%를 미국 원조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죠. 이게 1960년 4.19 이전까지의 모습입니다. 농업국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한 독일과 일본입니다. 불사조 효과라고 하는데요. 전쟁 후 패전국이 승전국보다 더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는 현상. 그 이유가 전쟁과 상관없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독일과 일본입니다. 세계 최초 로켓, 세계 최초 제트 전투기, 전설의 전차. 그 독일이 결국은 메르세데스 벤츠, BMW,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제차, 아우디, 그렇죠? 일본, 함상 전투기 제로센, 최고의 전함 야마토, 세계 최초 항공모함 호쇼, 1922년에 미국보다 먼저 만들었답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신칸센, 도요타, 혼다, 미국 시장을 석권하는 그런 차량들이죠. 근래에 와서 이제 일본이 정체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가 생기고 일본 전체 전자산업을 합한 것보다도 이제 더 큰,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참 많이 올라갔죠. 세계 5대 자동차 회사가 되었죠. 우리는 이러한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일어선 것이죠. 우리나라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정말 무에서 유가 창조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는 3만 달러가 넘고 일본보다도 인당 GDP가 더 높죠. 그 이유는 감속하는 농업국에서 가속하는 산업국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수출 위주 주도의 그 산업국화한 것이 이제 한강의 기적이 진정한 기적인 이유랍니다. 이제 왼쪽에 그 그래프를 점을 보면요, 그 원인이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 진정한 기적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만이 아주 독보적으로 성장이 돼 있습니다. 북한은 저 아래가 있고요. 선진국들도 대부분 뭐 밑에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한강의 기적이 가진 진정한 의미는 감속하는 농업국을 가속하는 산업국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박정희 정부 잘한 것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60년대, 70년대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주도 산업국으로 가고자 했을 때 정부가 그때 야당 대표였던 분은 농업국을 가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연구해서 뭐 책도 내고 그랬었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한다고 할 때 두 야당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87년
6.10 우리가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김영삼 정부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기회, 4차 산업을 아주 열심히 주장을 합니다. 김태우 교수. 아래에는 4차 산업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그 유명한 인물들 다 나와 있죠. 스티브 잡스, 누굽니까? 테슬라의 또 나와 있네요. 한국의 선택은 한미러 합종을 통한 북극 항로 거점 확보와 4차 산업혁명,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랍니다. 미국은 왜 중국, 일본과의 연행이 아닌 한미러의 합종이냐? 미국과는 반드시 기술 여러 가지 면에서 해야 되고, 러시아는 우리와 완전히 정반대,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우리가 없는 원재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북극 항로를 러시아가 다 이제 연행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와 러시아는 완전하게 딱 궁합이 맞는 그런 관계랍니다. 가진 능력으로 볼 때 미국은 모든 면에서 압도하기 때문에 또 한미동맹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떼어야 떼을 수 없는, 그래서 한미러의 합종으로 외교를 하고 북극 항로를 개설하고 4차 산업혁명을 매진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G2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펜딕스로 제가 한국 현대사회학 과거에 정리했던 부분들 눈으로 빨리빨리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사 1910년 외정시대 때부터 이렇게 한 표로 정리해 보는 것이고요. 제국주의, 민족주의, 그래서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반공, 해방 후에 있고, 60년대 이후에 체제 경쟁, 남한의 부국강병, 북한의 강병부국, 그런 부분들, 우리가 완승을 거뒀죠. 사실 강병부국은 말이 강병부국이지, 이건 사실은 저는 강도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총 만들어서 부국을 일으키는 방법이 뭐예요? 잘 사는 나라들 돈을 빼앗겠다는 거 아닙니까? 망했죠. 87년 이후에는 이제 민주화 세대들, 아주 치열한,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합쳐지지 않을 것 같은 좌우 이념 논쟁,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 우리 현대사를 대표하는 그림들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이미 48년도부터 여러 가지 교육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공업화를 위한 노력도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많은 노력들, 우리 산업화,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의 기초가 사실은 이승만 정권에서 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인재 육성까지 다, 심지어 원자력, 제철 인력 인재, 원자력 인재들 다 해외 유학 보내가지고 길러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묻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교육. 그리고 그렇죠. 전쟁 중에 부산 영도에 전시연합대학 설립을 해가지고 대학생들을 군 입대를 면제시켰습니다. 죽이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인재를 그렇게 중시했었고요. 1950년대에. 그리고 53년 전후부터 60년까지 우수 인재를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 경험자가 그때 2만여 명이 배출이 됐어요. 그때 군인들,
유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갔고 그래서 아주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죠. 철강, 원자력 다 유학생 보냈고 이분들이 와서 포스코 우리나라 그 포항제철 짓는 데 역할을 했고 고리 원자력 이런 인재들이 다 이때 길러진 사람들입니다. 농지개혁, 경제안정, 경제개발 계획을 이때 많이 다 세워놨어요. 다. 그리고 50년부터 3년간의 6.25 전쟁. 좀 비극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가짜냐 진짜냐, 대동강 철교, 한강 인도교 폭파, 크리스마스의 기적 흥남철수 이거 타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부산은 사실은 지역적으로는 경상도입니다만은 비영남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있죠. 한미 상호 방어의 조약 체결. 이 체결로 인해서 70년간 현대 전쟁 없이 감히 다른 나라들이 뭐 북한뿐 아니라 일본이나 중공이 도발 못하고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한미 상호 방어의 조약 체결 덕분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의문이 있죠.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없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었답니다. 앞으로 이 공산주의와 친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이거를 마음대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뭐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안이죠. 전란의 상처, 산업부흥과 기술입국 추진, 이제 이런 54년, 58년 이때 이미 경제개발 계획들을 다 했고요. 철도, 탄광, 중석, 산림, 녹화, 철강, 원자력 다 손을 댔음 기반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반이 구축된 가운데 인재도 길러진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열심히 뛰어서 우승을 했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연대별로 주요 사건들 정치와 경제로 해서 했던 것이고요. 사진들 유명하죠.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 뿌리는 사진들. 박태준 회장, 현대건설, 현대 배 만드는 것. 정주영 회장의 일화 아주 너무도 유명하죠.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 80년대 민주화 세대. 87년 6월 10일. 80년대, 70년대부터 해서 이념 갈등이 아주 증폭된 저는 그 당시 대학 다니면서 4년 내내 그야말로 체류탄 냄새 맡으면서 다녔습니다. 공부 안 했죠. 그때 공산주의 이념 공부한 그런 책들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단에 보면 백낙준, 리영희, 김영환, 조정래, 조희연 이런 분들의 책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0년대 한편으로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오늘날 IT 강국이 되는 초석이 80년대에 다 다져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전두환 정권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때
경제 정책을 잘 수행한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88년에 이제 올림픽이 열렸죠. 9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IMF 97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2002년에 꿈은 이루어진다. 월드컵 4강 대단했었죠. 비더 레즈 그때 치우천왕 도깨비상도 많이 나왔었고 기억이 납니다. 2000년대 이후에 남북회담 21세기 4차 산업혁명 포노사피엔스 팬덤 경제학 평창올림픽 2018년 그리고 K컬처 그렇죠. K드라마, K팝, K웹툰, K푸드, K뷰티, K무비 뭐 이런 부분들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전체 경제 규모에서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같은 민족 다른 체제 이것은 우리가 체제의 선택 때문에 남한이 이렇게 큰 것이고 북한은 체제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이죠. 북한 사람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고. 사실은 남한의 대한민국도 수립의 주체들은 전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남북한 경제력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8대 1이랍니다. 지금 남한의 경제력이. 국가 안보 관련해서 좀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일렉트가 됐죠.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 내용들이 적어봤고요. 전쟁은 총으로 하는 외교이며 외교는 말로 하는 전쟁이다. 그 트럼프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해서 아주 미국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죠. 미국의 3C, Christianity, Capitalism, Constitution 그렇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관련된 미국의 세계 전략과 한반도,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위치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생존과 서바이벌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종은 미국을 좋아했으나 미국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러시아와 연합하다가 망했고 이승만 정부 들어서는 미국과 딱 연합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패권국가 연합함으로써 성공이 됐고 일본은 패권국가 계속적으로 연합한 영국과 잘 하다가 패권국한테 덤볐다가 망해버렸고 그게 일본 외교사에서는 이제 유일한 실패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찰떡궁합처럼 미국에 붙어 있죠. 우리의 외교적 선택, 중국을 선택하는 것은 뭐 그런 그 정부도 있었습니다만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국가안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국가 이익을 추구한다. SPPP라고 합니다. 군사력에 동원되지 않은 외교는 악기가 없는 음악회와 같다. 그런 거죠. 우리가 남북회담 이런 거 할 때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미국인들의 학상 행태에 대한 거. 미국이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거 카스라테프트로 안 지켜주고 카스라테프트 조약 맺고 이걸 이승만 박사가 이제 미국에 따지었죠. 계속 따져왔죠. 안 지켰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내내 그 1950년대까지도 이걸 이제 이용해서 미국을 계속 괴롭히고 원조도 받아내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평화라는 말 좋지 않은가? 그런데 왜 평화조약을 맺자는데 안 된다고 할까? 평화협정 가지고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떤 조약, 협정에도 구속력이 없다. 국제법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다 차이가 없답니다. 구속력이 있는 협정은 없다는 겁니다. 국제정치학, 평화를 위하여 전쟁을 합니다. 평화는 전쟁의 목적 중에 하나이지 평화냐 전쟁이냐 이게 아니랍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외교와 전쟁 두 가지랍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노예 상태가 아니다. 비굴하게 행동해서 주인 말을 잘 들어서 매를 맞지 않는 것은 평화가 아니다. 전쟁을 안 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순종해서 매를 맞지 않는 것은 평화가 아니다. 또 상대국의 악행을 눈감아줌으로써 유지되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 이완용이 그랬습니다. 한일 1910년에 전쟁 없이 일본에 우리나라를 넘겨주면서 그랬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한일합방이죠. 백성을 죽이는 전쟁보다는 낫다. 이완용의 말이랍니다. 이게.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폭력이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냐 항복이냐 이게 맞습니다. 전쟁이냐 평화. 톨스토이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전쟁과 평화 이게 아니고 전쟁이냐 항복이냐 그거죠. 평화는 목적이요 안보정책의 결과다. 전쟁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역설의 논리랍니다.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이거는 미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터너 조이가 이제 공산주의자들과 협상 실무적으로 많이 하면서 이제 느낀 것을 책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How Communists Negotiate. 우리가 남북회담 할 때도 항상 유의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북한에 가서 오라고 하죠. 남한에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게 저들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예, 역사 인식 신석기 혁명 세 번째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한 물질 사료와 우리의 민족사에 있는 그 마고 시대를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